안녕하세요. 커터뱅 연금투자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연금 부자 되기 실천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동에서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꽤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연금 자산을 어떻게 잠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있어야만 내 연금 자산이 안전하게 내 노후까지 유지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금 투자 진단 이벤트 계속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물가 상승률 3%가 우리 연금 자산을 어떻게 갉아먹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실제 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 저는 정기예금 금리 2배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2.5에서 3% 정도 하니까 한 6% 정도 수익을 낼 때 실질적으로 내 자산의 어떤 가치가 보존되고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건데요. 실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것이며, 그리고 각각의 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이야기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는 사실 어떤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연간 900만 원씩 매년 뭐 10년, 20년, 30년 납입을 했을 때 단순한 명목 수익률하고, 그리고 명목 수익금,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복리가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투자 수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금 운용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다들 아시죠? 실질적으로 화폐 구매력이 감소하는 걸 말합니다. 화폐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나의 연금 자산의 실질 가치가 계속해서 침식되어져 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화폐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금 자산의 실질 가치를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법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 수익률에서 우리 인플레이션율을 빼게 된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목구구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어떤 실질 수익률이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빙 피셔의 피셔 방정식을 좀 도입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금액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명목 수익률이 5%다, 물가 상승률이 4%다 그러면 실질 수익률이 한 2% 정도 될 텐데, 실제로 이 피셔 방정식을 적용해 보게 되면은 실질 수익률은 2%도 안 되는 한 1.94% 정도가 돼요. 여기서 요거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클로드에게 시켜봤더니 이런 오류가 있네요. 제가 오류를 다 웬만한 거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가 상승률 3%를 가정을 했을 때, 계속해서 매년 3%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 구매력은 얼마나 감소된지를 보게 되면 10년 후에는 약 한 26% 감소되고요. 20년 후에는 45%, 30년 후에는 57%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60세 은퇴를 해서 90세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실제 그 돈의 가치, 물가가 계속 3%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년 30년 후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만큼 물가가 인플레이션율이 우리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에 미치는 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보이지 않는 세금이고 우리 자산의 가치를 침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실제 이게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필요한지도 궁금할 겁니다. 그걸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인플레이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 쪽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에서 오는 어떤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사실 시장 경제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상승의 여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수요와 공급의 인플레이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란 뭐냐면, 원인은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 정부 지출이 급증한다든지 통화량이 팽창할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성장이나 고용 확대가 동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죠. 금리를 바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각국에서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그랬고 소비가 폭증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를 많이 낮췄죠. 많이 낮추고 각종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들을 줌으로써 시중에 통화량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소비가 폭증했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인데 당시에 CPI 최고 기록이 한 9%를 좀 넘었었더라고요. 특정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1960년대 베트남전 재정 지출로 인해서 적자 재정을 통해서 수요가 과열되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조금 적정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굉장히 좋다라고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최근에 중동과 이란의 이란에서의 어떤 사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위협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들이 일어나는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원자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가격이 올라가고요. 임금이 급등한다든지 공급망이 붕괴되어서 어떤 그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위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적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물가는 올라가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현상, 그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향후에 주식시장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까봐 많이들 고심들 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가 정책적인 대응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로는 1973년도, 79년도에 오일 쇼크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물가를 굉장히 상승시켰었고요. 그 당시 미국 CPI를 보니까 약 13.3% 정도 폭등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급속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유럽 가스는 한 10배 정도가 올랐고 밀은 한 40% 정도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한국도 2022년 코로나 당시죠. CPI가 5.1% 수준이었어요. 수입 에너지와 곡물의 가격 상승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소위 이제 주식 시장이 좋은 골디락스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데 급격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조금 심각하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조기에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우려는 해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줬었지만은 그 특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두 얼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물가가 상승하게 되냐면 이제 생산시설이 파괴되죠. 폭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감소되고 부족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다 보니까 원유 이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류가 차단되고 공급망이 붕괴되고 소위 이제 밸류 체인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배송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는 모든 어떤 자원을 생산품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방이라든지 수송 비용, 그리고 제품의 생산 비용이 폭증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뭐 촬영하는 당시 지금이 3월 17일인데요. 이 순간에도 에너지 가격이 주식시장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곡물 밀 생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오게 되면은 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거기 때문에 곡물 수출 제한이라든지 가격이 급등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 물가는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특히나 연금 수령자, 은퇴 예정자에게는 실질 구매력에 어떤 이중 타격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최악의 상태도 우리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고 대응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 충격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 3%짜리, 왜냐하면 지금 매년 900만 원 IRP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입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30년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납입 원금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명목자산 수익률이 3%일 때는 약 4억 2,818만 원이 돼요. 근데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 실질 자산은 1억 7,6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벌어도 제자리인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연금 투자를 예적금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지금 같은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물가는 2 내지 3% 정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물가를 2% 이내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각종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라고 하더라도 2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면 예적금, 우리나라 지금 한 1년 예금 금리가 한 2.5에서 3% 정도 될 겁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은 실질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 보장형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든지 자산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손실을 가져와서 치명적인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앞서 시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후에 실제로 구매력 가치는 57%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마이너스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수익률 구간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3%, 4%, 5%, 6% 정도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3%일 때는 명목이 한 4.3억 정도 되고요. 실질은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 4%일 때는 명목이 조금 더 올라가죠.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은 2.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5%일 경우에는 명목이 한 6억 정도, 5억 9,800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2억 4,600 정도 돼서 한 5%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물가를 커버하는 최소 기준선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뭔가를 얻고 자산을 불려나간다고 하는 개념, 단순한 어떤 명목적인 어떤 숫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반영한, 물가를 반영한 것이 이제 돈의 가치겠죠. 이자와 물가를 반영한 그것들을 했을 때 최저 수익률은 한 6% 이상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익률 6%, 이거 복리 기준입니다. 복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부터 유행했던 비과세 연금 중에서 연 달리 8% 주는 뭐 이런 상품들이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달리가 복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6%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도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해치해 줄 수 없어요. 특히나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사적연금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연금 지급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명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복리가 사실은 우리가 투자 수익률에서 복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물가도 복리에 의해서 잠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우리가 복리 수익률로 한 6% 30년 했을 때 어떤 수익률이 되는데 실제로 복리가 낮은 수익률 에도 복리가 적용되지만 인플레이션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최소 5 내지 6% 정도 수익은 벌어야만 내가 돈을 불려나가고 내 자산이 30년 후에도 그리고 내 자산이 내가 죽기 전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금자산을 운용할 때는요, 이러한 어떤 세 가지 목표를 잘 두고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그 수익률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명목 5% 이상.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복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6% 정도면은 좀 더 안정권에 들어간 거고요. 7, 8% 정도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면 자산이 불려나가는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기 지속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익률 6%가 10년이면 1억 2,700이지만은 30년이면 7억 5,400이 됩니다. 그래서 총 6배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간이 최고의 무기이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연금저축계좌죠. IRP나 연금저축펀드 이런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도 인출 없이 버티는 투자가 실천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최고의 어떤 무기로 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항상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호재가 있으면은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에 안 좋은 악재가 반드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 좋은 호재 때만 투자를 하고 악재가 있는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이걸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안이라든지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주가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막 크게 치닫고 있어서 세상이 거의 끝날 것 같은 어떤 공포 심리가 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느 순간 어떤 화해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종전이라는 어떤 기류가 보일 때 주가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이런 상황들을 다 비껴나갈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국면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을 전략적으로 편입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리츠라든지 원자재 ETF라든지 물가 인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메인은 주식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물가 연동체라든지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자산군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자산군들이 또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물가 연동제의 어떤 발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제약되는 요건들이 있어서 주식을 활용하는데 다만 주식과 채권을 잘 섞어서 하는 자산 배분형, 펀드 운용이라든지 ETF 운용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면이든지 간에 채권, 단순한 채권,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분산, 그리고 자산군에 대해서 다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변화는 결국에 연금 자산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의 안정적인 운용, 안정적인 성장 이런 것을 기대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연금에 관련됐을 때는 명목 수익률이 반드시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복리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멀티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치를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산은 증가할 것이고요. 자산은 증가함에 따라서 나의 노후는 더더욱 편리해지겠죠. 근데 뭐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내가 혼자 다 안 해도 되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층 더 쉽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주고 있어요. 뭐 디폴트 옵션 제도라든지 TDF 상품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투자 자문이나 투자 1임 같은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실제 자산을 증가할 수 있고 본인이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러한 어떤 복리의 원리 그리고 금융상품의 기본 개념, 수수료 등 이런 것들은 면밀히 따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눈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률 3%는 수익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다. 그러면 30년 실질 자산은 제자리대로 후퇴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수익률 5% 이상 달성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서 실질 자산이 조금씩 형성되고 늘어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 이상 수익을 좀 목표로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노후가 좀 더 편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복리의 효과와 시간이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 없이 그리고 중간에 내가 임의로 투자를 중지한다거나 안 하는 이런 기간을 최소화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다라고 하면은 전쟁의 충격이라든지 공급의 어떤 충격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다양한 자산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금 자산을 충분히 불려 나가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연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하고 구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원리금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 전쟁이 좋은 어떤 투자를 진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낙담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두려워할 때 투자의 대가들은 주식을 더 사고 이 투자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라고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역발상 투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쌀 때 주식을 사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지금 팔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시더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구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여러모로 고민과 또 나름대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지를 할 수 있는 내가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위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을 키워나가는 어떤 하나의 영상으로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다고 하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과 실제 연금을 어떻게 인출하고 계획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 코트백 그룹을 활용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